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의미가 다르실 텐데요. 저는 신기하게도 어릴 때는 제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살아오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히 바라지도 않았던 행운이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소중한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피보다 진한 건 없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냥 그런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0대 후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고아였기 때문에 어렵게 자랐어요. 하지만 고아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진심을 다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셨던 고아원 선생님들 덕분에 마음만은 넉넉했다고 자부할 수 있죠. 비록 하루 세끼 해결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았고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에 아이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어야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든든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늘 상냥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작은 간식이라도 나눠주셨고 함께 지내던 친구들끼리는 서로의 힘든 마음을 다독여주곤 했어요. 고아원에서의 기억은 삭막할 것 같지만 여전히 포근하게 남아있을 정도예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사소한 관심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고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온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다만 대학 진학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는 저한테는 그저 사치였으니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였고 저는 더 이상 보호받을 곳이 없는 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지원해서 결국 일자리를 구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토록 받고 싶었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고아원이었어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워주고 지켜줬던 곳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기특해 하시고 우셨어요. 아유, 수민아, 너 하나 챙기기도 힘든 세상인데 첫 월급 받자마자 우리한테 와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의젓하고 속 깊은 사람이 돼서 정말 자랑스럽다. 전부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이상하게 저는 가족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데 살아오면서 배고프고 추운 날은 있었지만 외로운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또 정성껏 돌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는 꼭 잘 될 거야. 아니, 잘 돼야 해. 우리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우리도 끝까지 널 응원할 거니까 살아가면서 기죽지 말고 앞으로는 스스로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정하게 안아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떤 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로지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연애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저한테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그 구내식당 조리사 중에 젊은 여자가 드물었던지라 좀 눈에 띄었나 보더라고요. 사원이었던 지금의 남편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제 손이 부르트지 않았냐고 걱정하면서 핸드크림을 선물해 줬습니다. 저는 그런 선물은 처음 받아보는 거였어요. 일하러 와서 울면 안 되니까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꾹 참았죠. 그렇게 일만 하러 다니던 구내식당에 가까워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연인보다는 요즘 말로 썸 타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남편이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저에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은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수민 씨를 좋아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수민 씨 생각으로 두근거려요. 괜찮으시다면 회사 바깥에서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신다면 좋겠네요.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저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실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덕분에 일하면서 덜 힘들고 혼자 웃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요리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긴장했는데 제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 아껴주면서 잘 만나봐요. 사실 제 고백 거절하면 이대로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날일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제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남편은 약속대로 연애하면서도 저를 자상하게 챙겨줬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제 앞자리에 앉아서 유쾌한 농담을 걸고 사소한 일상에도 귀 기울여 주더군요. 그리고 여전히 제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고 제가 남편의 자취방에 가서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남편과의 나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왜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핑크빛이 된다고 하는 건지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남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드물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할 거라는 걸 항상 상기했어요. 나중에 가서 헛된 기대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저 언젠가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소중한 추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겠다고 마음을 다 잡아왔죠. 그런데 여느 주말과 같이 남편의 자취방에서 요리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의 어머니가 반찬 갖다 주러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저의 존재를 아시면 격렬하게 반대하실 테고 그러면 저는 남편과 헤어져야 할 테니까요. 남편은 괜찮다고 만류했지만 저는 옷장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시며 밝은 목소리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잠시 뒤에 남편에게 슈퍼에 가서 음료 좀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심부름 나간 사이에 남편의 어머니가 옷장 문을 덜컥 여시는 거예요. 저는 잔뜩 겁을 집어 삼켰는데 남편의 어머니는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독여 주셨어요. 아니, 다 큰 아가씨가 거기서 왜 불편하게 숨어 있어? 둘 다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당황한 기색은 감추지도 못하네. 아이고, 귀여운 것들. 몸만 그렇게 숨기고 정작 구두는 안 숨기면 어떡해? 속아 넘어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저희 연애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헤어지라고 하시면 헤어질게요. 너무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제 주제 파악은 다 하고 있거든요.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우리 애가 평생 연애 한번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다 만나고 있다니까 기쁘기만 하구먼. 매일 배달이나 시켜 먹고 있을 줄 알았더니,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호강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것을 알고도 대학 못 나왔다는 것을 알고도 감싸주셨어요. 물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남편과 제가 교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부모님을 만나서 마치 친정 부모님을 얻은 것처럼 사랑받으며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직 결혼을 못하신 상황이라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복덩이처럼 아껴주셨죠. 시부모님은 신혼이니까 집을 하나 해주시겠다고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받은 정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을 통해 처음으로 받는 조건 없는 애정이 너무 기뻐서 먼저 합가를 요청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불편할 거라고 만류하시더라고요. 어머, 아가, 괜히 먼저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아무리 우리가 잘해주고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한데도 우리는 시부모잖아. 네가 많이 불편할 거야. 게다가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을 테고. 아니에요.
사실 제가 결혼을 결정한 건 물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너무 좋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이 주신 사랑이 뭔지 잘 몰랐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을 알게 되고 다 배우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는 말도 너무 예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우리도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집이라는 곳이 푹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같이 있으면 네가 눈치 보이지 않겠어? 어머님이 눈치 주실 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이 안 되는데요. 매일 본다고 해서 저 지겨워하고 미워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더 사랑받고 싶어요. 아들만 둘 키우셨으니까 이제 딸도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 주세요. 남편은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계속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확고하고 간절하게 원하니까 결국 시부모님 모두 두 손 두 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오히려 자취하게 되셨는데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좀 죄송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아주버님은 이번 기회에 본인도 연애를 해보겠다면서 호기롭게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가서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거의 저를 안고 날아다니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죠. 시부모님도 드디어 손주를 보신다는 기쁨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 엄마 같으셨어요. 아침이면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제 아침부터 챙겨주셨고 장을 보러 가면 무거운 건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이 보이면 손수발을 주물러 주시며 컨디션을 걱정하셨죠. 입덧이 심해질 때는 직접 부엌에서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해가며 미음을 끓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속이 불편해 힘들어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부채질을 해주시고 기운을 차릴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배가 더 불러와서 발톱을 깎기 힘들어하자 부끄러워하지 말라며 조심스럽게 다듬어 주셨는데 그 순간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것을 겨우 참았죠. 게다가 추운 날에도 줄 서서 2시간을 기다려가며 제가 지나가는 말로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음식들을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유, 아까 너 지난번에 TV 보다가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했었지? 사실 진작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갈 때마다 품절이더라고. 드디어 오늘은 내 차례까지 와서 사올 수 있었다. 너만 먹으라고 사온 거니까 누구 주지 말고 잘 숨겨놔라. 어머님, 제가 괜히 말해서 고생하셨네요. 어머님도 같이 드세요. 이 추운 날에 줄 서서 기다리셨다니 너무 죄송하고 속상해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어.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어머님이 곁에 계시는 게 더 힘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얘는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못 먹으면 안 되지. 자, 얼른 먹어봐. 내가 일부러 너 따뜻하게 먹으라고 품에 넣어서 가져왔거든.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까. 시아버지 역시 우리 귀한 며느리 고생한다고 산후조리원 예약해 주시고 회사 다니는 남편 대신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하셨습니다. 가까운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하는데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서 몰래 외출하려고 하기라도 하면 오히려 서운해 하시면서 꼭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저는 건강하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육아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통잠을 자는 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부모님이 제가 밤마다 깨면 고생한다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대신 돌봐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시부모님이 주셨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요. 게다가 시댁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서 저는 아이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고생했던 만큼 이제는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당황하신 분은 시어머니 본인이었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어떻게 될지 두렵다면서 불안해하셨죠. 그러다 한번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더니 장바구니를 내려놓고는 멍한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장을 보러 간 이유를 잊어버렸다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였어요.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아가, 이제라도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이사 갈 집을 알아보도록 하자. 내가 점점 이상해질 텐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걱정된다. 너한테 사랑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러다가 짐만 되겠어.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서로 가족인데 아프다고 해서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나요? 저 어머님 아버님께 받은 사랑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치매가 그냥 아픈 건 줄 알아? 내가 이러다 네 앞에서 못 볼 걸 보이고 널 괴롭히려고 들면 어떡하니? 나는 그게 너무 걱정돼. 네가 이제 와서 분가한다고 해도 아무도 네 탓할 사람 없으니까 어여 빨리 이사 가라. 10년을 같이 살았으면 이미 충분해. 어머님, 제가 아팠어도 분가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그으시면 저 섭섭해요. 저는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두고 저만 갈 수는 없습니다. 저 절대로 분가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도 많이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단단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고아로 자라면서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봤으니까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갚아나갈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처음엔 부끄러워하시고 미안해하셨지만 병세가 깊어질수록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시거나 기저귀를 착용하셔야 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저를 의지하시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들도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라는 것 같았지만 워낙 다정하셨던 분이라 기피하기보다는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기저귀도 직접 갈아드리고 씻겨드리고 온갖 수발을 다 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손길은 거부하시면서도 저만큼은 순순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를 얌전히 기다리는 시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물리적인 힘이 부족할 때는 있어도 마음이 지치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7년이 지나가던 시점이었는데 체중이 크게 감소하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던 상태라서 아주버님도 최대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장가 들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둘이 인사하러 올 때까지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아직 밝히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예비 형님이 되게 밝은 성격이셨는지 시아버지에게 먼저 스몰톡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더니 바로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버님은 혼자 계시느라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제가 주변에 아버님 또래분들이 많은데 누구 소개라도 시켜드릴까요? 아무리 아들 부부랑 같이 살고 손주들이 있어도 짝꿍이 없는 건 빈자리가 크잖아요. 아버님,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직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지내는 게 아니고 아직 아내가 살아있네. 중증 치매라서 거의 누워있기는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었지. 네? 중증 치매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이라고는 미리 말을 전해드린 게 없는데요. 게다가 며느리가 돌보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저한테도 떠맡길 생각이신 거예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시부모님이 이사 가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계속 보살펴드리고 싶어서 합가 고집한 거니까요.
아주버님은 분가에서 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비 형님 반응이 싸해지니까 아주버님도 눈치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저는 분위기를 풀어드리려고 예비 형님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제야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예비 형님은 다행히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텐션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과 잘 살아보고 싶다며 웃으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이미 부록도 넘어가서 나이가 꽉 찬 두 사람이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겠다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냐고 대답하셨죠. 저랑 남편도 아주버님이 오랜 시간 외로우셨던 걸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혼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저랑 친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자꾸 찾아와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애들도 있고 시어머니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이다 보니까 칼같이 거절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애써 웃으며 받아주니까 쉬워 보였는지 자꾸 시어머니 치매를 핑계로 영업을 하려 드는 거예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언급해가며 이빨을 까대니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동서, 이거 치매에 도움이 되는 환이에요. 꾸준히 먹어주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이 기억력도 감퇴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장판인데요. 오랜 시간 누워 있어도 욕창 걱정 안 해도 돼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이 정도는 질러주는 게 맞다. 그쵸? 어머님이 편찮으신 분이라는 걸 다 알면서 그렇게 가볍게 입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저 믿으라고 하시는 말 맞아요? 형님 되실 분이라 헛소리해도 그동안 참았던 거예요. 아무리 온전하지 않으셔도 귀는 열려 계세요. 시어머니 어려운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사기라도 치려고 하는 줄 알겠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니까 치매에 도움될 것 같으면 모조리 들고 온 거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요양원이라도 가서 영업하시든가요. 거기 보호자분들께 두들겨 맞아도 상관없으시다면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어때요? 원하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으신 거 맞냐고요? 예비 형님은 제 말에 깜짝 놀라서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예비 형님을 강하게 노려보고 있으니까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니 제 눈치를 쓱 보고 도망치듯이 돌아갔죠.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제가 아랫사람인데도 버릇없다고 꼰지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본인 잘못은 쏙 빼놓고 저한테 면박당했다며 하소연했겠죠. 아주버님이 먼저 저한테 사과하는 연락 주셔서 알게 됐어요. 제수씨, 이거 너무 미안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아내 될 사람이 제수씨에게 큰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며느리 세상에 또 없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해뒀습니다. 아주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기분 나쁘셨을지도 모르는데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형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재수 씨가 그럴 리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 돌봐주시는 것만 봐도 재수 씨는 은인 같은 분인데요. 제가 재수 씨를 오해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주버님이 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고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코앞에 둔 아주버님이 심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예비 형님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날카롭게 대응했더니 예비 형님이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주버님은 무사히 결혼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말수도 거의 없으셨고 주변 반응도 점점 미약해지셨던 터라 모시기 어려웠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하드리면서도 착잡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씁쓸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아이 같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알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보내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별이라는 건 도저히 준비한다고 해서 홀가분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가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묵묵히 곁을 지키면서 애써 눈물을 꾹 참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가까운 가족을 잃는 경험을 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지 감히 가늠할 수도 없어서 마음이 저릿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가, 네가 제일 고생 많았다. 우리 와이프가 큰애 결혼까지 했으니까 훌훌 털고 날아가 버린 모양이야. 우리 와이프가 너를 많이 예뻐했잖니. 네가 더 고생하는 모습 보기 싫었을 거야. 네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고마워. 아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고생이라고 느꼈던 적 없어요. 제 손으로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많이 힘드실 텐데 저부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저희가 곁에 있어 드릴 테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우리 와이프 마지막까지 보듬어줘서 고맙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번을 귀찮아하거나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아줘서 내가 큰 빚을 졌어. 만약에 아버님이 편찮으시게 되더라도 제가 책임질 거니까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생긴 것처럼 사랑받았으니까요.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니까 오래오래 함께 있어 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납골당까지 모시고 나서 집을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집안에는 시어머니가 계시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억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 늘 사용하시던 쿠션, 손수 뜨개질 해주셨던 담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으니까요. 하루는 장롱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손수 정리해 두신 가족사진 앨범을 발견했는데 그 순간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가장 맨 앞장에 있었고 우리 딸이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제가 서럽게 우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는데 그걸 보시고 같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희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안이 되어주며 시어머니를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일상을 되찾아 나갔죠. 그런데 형님이 뭔가 달라지시더라고요. 형님은 원래 시댁,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편이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모이는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외식하자고 하시며 집에 들어오는 걸 피하셨죠.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 한편에서 반성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와 이제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거든요. 퉁서, 애들도 커나가고 있는데 분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가 아버님 모시고 살게. 동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며? 게다가 어머님 간병까지 도맡아 했는데 이러다 병 나겠어. 이제는 나한테 맡겨.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민망해요. 그 정도로 헌신했다기에는 제가 시부모님 덕을 더 많이 봤거든요. 형님이야말로 결혼하신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합가하시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장남이잖아. 우리 부부도 어른을 모시고 함께 지낼 시간이 필요하긴 할 것 같더라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나도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 애들도 학업에 집중해야 할 텐데 진지하게 고민해봐. 솔직히 남편과 저는 17년 넘게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면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스러웠어요.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면서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며 반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편히 지내도 된다면서 아주버님과 함께 살겠다고 찬성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우리 부부도 고민 끝에 그 결정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함께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던 덕분에 내 식구가 살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죠. 마침 아이들도 곧 수험생이 될 시기였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 나올 때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오히려 너희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거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니까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형님이 시댁주택을 팔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동선에 나가고 나서 갑자기 바뀌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변화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 우리 부부는 이 나이에 결혼했으니 애 낳을 계획도 없거든. 셋이 살아가기에 주택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아파트에 모시는 게 낫겠어. 그래도 시어머니와의 추억도 있고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정든 집인데 마음에 걸리네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분가하지 말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혹시나 해서 말해주자면 나 혼자만의 결정 아니고 우리 남편도 그러자고 했어.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는 우리랑 살게 되신 거잖아. 너무 미련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버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편이나 하니까. 마냥 찬성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아버지도 우리 부부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니까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도 이제는 시어머니도 없고 손주들도 함께 살지 않으니 빈자리만 크게 느껴질 뿐이라며 차라리 처분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흘러서 어느덧 우리도 새로운 집에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런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보통 택배 기사님이 오셔도 그렇게까지 누르지는 않으니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제가 너무 놀라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형님과 시아버지가 서 계셨는데 형님의 얼굴에는 잔뜩 화가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형님은 시아버지의 짐을 집 안으로 던지더니 시아버지까지 등 떠밀듯 밀어 넣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삐딱하게 서서 이 쓸모없는 노인네는 네가 모시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시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형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요. 네가 잘하는 거잖아. 시어머니 수발도 다 들었으면서 시아버지 떠맡는 건 싫어? 이 정도 같이 살아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석 달이면 충분했으니까 어여 도로 데려가란 말이야.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죽던 시아버지 다시 모시게 된 거니까 기쁜 일 아닌가? 왜? 너도 연기한 거야? 아버님과 다시 같이 살게 되어서 기쁜 거랑 별개로 형님 태도가 이게 뭐예요? 이럴 거면 왜 고집 부려서 아버님이랑 합가하겠다고 하고 시댁 집까지 팔아버린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나 아버님이 뭔가 잘못하셨더라도 이렇게 짐짝 취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데려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짐짝이면 버리기라도 하게? 나는 너한테 선택지를 준 거니까 알아서 골라. 나는 같이 못 살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데려다 드린 것도 나름 어른이니까 공경해 드린 거라고. 시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상황만 아니었으면 벌써 형님이라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도 남았을 겁니다. 다만 이 여자 신보로 봐서는 자칫했다가는 저만 오히려 신고당할 수 있으니까 여지를 주면 안 됐죠. 우선 왜 시아버지를 이토록 핍박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님 이 부려시는 처음 모시기로 결정했을 때는 시아버지에게 가니고 쓸게고 다 빼주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는 시댁집 처분하고 받은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뒤로 빼돌릴 의도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본인을 신뢰할 때까지 지극정성인 척하며 기다렸다가 시아버지가 형님이 저처럼 군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같이 살아갈 며느리기에 믿고 맡겼더니 그제야 가면을 벗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마음이 약해지신 상태였고 형님이 저를 따라하니까 의지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 부려시는 돈을 한 번에 바로 빼낸 것도 아니고 야금야금 빼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나니까 필요 없어져서 시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끌고 와 짐짝 버리듯이 한 거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볼 면목이 없다는 듯이 고개만 푹 숙이셨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마음에 깊게 남을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아주버님도 이 사실을 알아요? 사람 가죽 뒤집어 쓰고 이렇게 파렴치하게 구는 거 다 동의하신 거 맞냐고요.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보겠다면서 실실 눈웃음 칠 때는 기억 안 나시나 보죠? 아주버님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충각으로 혼자 늙어갈 뻔한 장남 구제해준 게 처잖아요, 저. 근데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장남이 상처받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마음 아프실 텐데요. 독거노인 만들어서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친히 여기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이걸로 만족하시죠? 그게 지금 아버님께 할 말이에요? 아무리 버릇없고 싸가지 없어도 이 정도는 처음 보네요. 거 영업한답시고 찾아와서 헛소리 짓거리더니 인생을 그렇게 남 뒤통수 긁어가면서 살아왔나 보죠? 아버님 제가 모실 테니까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형님은 저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 가볍게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상처받으셨을 시아버지가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꿀물을 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제 손만 꼭 잡고 무척 고마워하시더군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집에 시아버지가 오시는 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러고는 그나마 이게 남아있어서 다행이라며 주머니에서 땅 문서를 꺼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고향의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워낙 시골이고 개발될 기미도 없어서 그냥 명의만 전해지는 것처럼 물려받아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근처 땅들과 엮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제안을 해왔다는 거였죠. 시아버지는 안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이었던 저를 주고 싶으셨지만 자식이 하나뿐인 게 아니니 분란이 일어날까봐 고민스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잘 된 거다. 저 따위로 우는 애랑 나눠주는 것보다 너한테 온전히 땅 넘겨주고 팔리는 돈 쥐어줄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네 수고를 다 아는데 어떻게든 보답해주고 싶었거든. 지금이라도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야. 아버님,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저한테 주려고 하세요? 아버님이 갖고 계시다가 아버님을 위해 쓰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뭘 얻어내려고 어머님 보살펴 드렸던 게 아니잖아요. 저 이대로 못 받아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너처럼은 못할 거야. 피줄인데도 남을 나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정성껏 돌봤던 너한테 꼭 주고 싶다. 나도 언젠간 아프게 될지 모르니까 맑은 정신일 때 주고 싶어.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시아버지는 안 받겠다고 고집부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안 살고 떠돌이 생활을 하겠다며 강경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감사히 받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저는 오랜만에 만난 거라서 그간의 근황을 나누었는데요. 형님이 내내 핍박하지는 않았을지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가면을 벗기 전까지는 아버님이 편하게 지내신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날 귀가한 남편과 우리 아이들 모두 시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게 된 것을 반갑게 여겼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조금 허전하기도 했거든요. 남편도 다시 한번 합가하기로 결심한 저를 무척 고마워했고요.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는 아주버님 부부까지 소환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리둥절한 눈치였고 형님은 늦게 결혼한 장남이 이혼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굳게 믿었는지 의기양양한 태도로 오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단호한 태도로 땅 문서를 저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당연히 남편과 아주버님도 놀랐죠. 그래도 남편은 어차피 저랑 부부 사이니까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요. 아주버님은 다소 섭섭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극정성으로 모셔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도 나름대로 아직 짧은 결혼 생활 중에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었는데 너무하다고 했어요.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신 것도 모자라 어떻게 땅까지 내어줄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며 거의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예 이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저 시아버지가 스스로 나오신 줄 아는 거였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노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끓는 목소리로 형님의 만행을 까발리셨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아주버님을 나무라셨죠. 아주버님은 순간 사색이 되며 굳어졌고 형님은 입술을 꾹 깨물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게 멍청해 보였습니다. 아이, 우리 아버지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게 사실이야? 심지어 아버지가 동생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내쫓은 거고, 이거 완전 나한테는 숨기고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양심 같은 건 다 팔아먹은 거야? 아니 그게 잘 풀리면 돌려드리려고 했어. 그냥 투자 같은 개념이었다고. 근데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았어. 그리고 어차피 나보다 동서가 훨씬 더 아버님 케어는 잘해드릴 테니까 데려다 드린 것뿐이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떳떳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한테라도 솔직하게 말했겠지. 내가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월급 갖다 바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돈을 탐낼 수가 있어? 아주버님은 분노로 가득 차서 날뛰었습니다. 형님은 눈을 질끈 감고 이 상황을 회피하려 들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시아버지를 상대로 장남을 이혼시킬 자신 있냐는 식으로 빈정거렸던 것까지 모두 폭로했어요. 형님은 저한테 눈을 치켜 떴지만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니까 바로 수그리더군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파르르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붙잡으려고 애쓰듯이 시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빌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빼갔던 돈을 모두 돌려드릴 테니까 땅 팔아서 버는 돈 같이 나누면 안 되겠냐면서 만회하려고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형님의 손을 걷어차면서 이미 저에게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이제 제 몫이라고 칼같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은 결국 아주버님에게 이혼당했고 시아버지에게 횡령죄로 고소까지 당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보겠다고 아주버님에게 매달리더라고요.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지난 추억을 회상하더니 자신이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했던 사이니까 아주버님이 무너지길 바란 듯 했죠. 그러다 감정에 호소하는 걸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물질을 이용해서라도 붙잡으려 했어요. 자신이 사놓은 명품 가방을 하나 둘 꺼내놓더니 아주버님에게 미안하다는 의미로 모두 내어줄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걸 팔아서 본인이 빼돌린 돈 중 일부를 어떻게든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이미 형님의 실체 모든 걸 알고 난 후였고 형님의 눈물과 선물 공세에 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결국 더 이상 발악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더라고요. 아주버님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건 단순히 빼돌린 돈 때문이 아니라 형님이 시아버지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인 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시아버지께 찾아와서 횡령죄를 거둬달라며 붙잡고 간절하게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린 후였고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하는 마당이라 더 이상 가족도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그 불효시를 봐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너는 나랑 이제 그냥 남남일 뿐인데 내가 네 사정을 봐줘야 할 이유가 있나? 너를 마주하고 있는 것도 아주 역겨울 지경이다. 그렇게 무릎 꿇고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돌아가라. 나 이제 나이도 먹었고
남은 시간이 전부 소중한데 너 같은 거 상대하기 아까워.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개가천선해서 살아갈게요. 제가 잠깐 착각에 빠졌나 봐요. 그래도 한 번 가족으로 엮였는데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보통 인연이 아니긴 하지. 이런 악연이 또 어디 있겠냐. 내 인생의 며느리는 딱 한 명뿐이고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저지른 죄값 다 치르고 알아서 개가 천선하든 말든 해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전 형님은 횡령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얽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빌고 또 빌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전 형님은 그동안 다단계 영업직으로 일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빚을 졌고 그걸 돌려막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은 상태였던 거죠. 결국 시아버지한테서 빼돌린 돈도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고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자기 혼자 위기를 넘기기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셈이에요. 그리고 전 형님은 이혼하고 난 뒤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으니 태도가 강경해진 거죠. 게다가 전 형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 앞에서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서성이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까지 전 형님의 상황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소문이 퍼졌고 급기야 동네 슈퍼에서도 외상 거래를 거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전 형님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는데요.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더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한테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동서, 한 번 동서는 죽을 때까지 동서 아니겠어?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인데 이대로 외면하지는 않겠지? 동서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잖아. 아버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땅 말인데 그거 팔아서 버는 돈 조금 나눠받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가족들한테 했던 언행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꺼낼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아직 반성 덜 하셨나 보죠? 그리고 그 돈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쓸 생각 없어요. 저한테 손 뻗어봤자 소용없다고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 반성 많이 한 거 알잖아. 내가 나름 동서를 많이 믿고 의지하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야. 이제 도와달라고 할 곳이 동서밖에 없어. 아유, 동서도 고아였다며.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 공감하지 않아? 물론 저도 힘들게 살아본 적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탐내려고 한 적은 맹세코 없어요. 상대해 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다시는 저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만약 또 찾아오신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저를 또 찾아와서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불효신은 정말 마지막까지 반성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각오하라니까 오열하면서 그제야 도망가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제 경고가 통했는지 그날이 전 형님의 마지막 방문이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얼굴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형님은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방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모든 내막을 낱낱이 알게 된 후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며 전해주시더라고요. 늦게 찾아온 사랑에 잠깐 눈이 멀었던 것 같다고 반성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후회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재수 씨 피곤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결국 땅을 개발 회사에 팔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모두 입을 크게 벌리고 한참을 다물지 못했을 정도였죠. 저는 시아버지가 노후를 넉넉하고 편리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는데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신경 쓰셨는지 매달 제 통장으로 용돈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거절했는데도 고집 부리셔서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죠. 대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과도 이미 상의를 마쳤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연로해지셔서 몸이 불편해지실 때를 대비해 아버님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적극 찬성했으니 다행이죠.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웃는 날이 많아지셨죠. 시어머니 떠나신 이후에 상처받는 일까지 겪으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마음이 놓여요. 남편도 다시 한번 합가를 결정한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아이들 역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걸 말이에요. 사연을 쓰는 동안 지난 삶을 떠올려 봤는데요. 비록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어도 결국 사랑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꼭 가까운 날에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